수억 명의 시청자 앞에서 역사의 순간을 연출해온 한 사람. 누구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이었던 그 남자. 설마 한국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한국의 선거 개표 방송.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한국은 일단 해냅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든 건 비단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블레이크입니다. CNN 정치부에서 수석 프로듀서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뉴욕 맨해튼 본사 27층,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대선 개표방송 기획회의가 시작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젊은 PD들이 벌써 떠들어대고 있더군요. 요즘 애들은 맨날 새로운 걸 시도하자고 하거든요. 에드, 이번엔 좀 다르게 해봐요. 젊은 층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요. 제이슨이라는 신입 PD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르게요? 어떻게 말이죠? 저는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벌써 15년째 같은 얘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인터랙티브 투표 시스템이나 소셜미디어 연동 같은 거요.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요. 다른 PD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잊으셨나요? 우리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오락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이런 분위기는 익숙했어요. 정치는 시민을 교육하는 도구예요. 미국의 지식인들은 품격 있는 정보를 원합니다. 웃음이나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제이슨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에드, 투표율을 보세요. 지난 선거 때 60%도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잃고 있다고요. 그건 사람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돼요. 젊은 PD 하나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에드, 지금 젊은 사람들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정치 정보를 얻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면. 전통적인 방식이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CNN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뉴스 채널이라고요. 유행에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정치방송은 진지해야 해요. 웃고 떠드는 개표방송이요? 그건 민주주의를 망치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분석을 원해요. 쇼를 원하는 게 아니라요. 회의가 끝나고 제이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에드,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그가 건네준 건 유튜브 링크였어요. 한국 대선 개표 방송이에요. 좀 놀라실 겁니다. 저는 링크를 받아들고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다를 거예요. 제이슨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종이를 책상 서랍에 집어넣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정치 방송을 해온 제가 한국의 개표 방송에서 뭘 배울 게 있다는 걸까요? 정치는 진지해야 합니다.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요즘 젊은 직원들은 뭐든지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고 저 혼자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았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문득 제이슨이 준 그 종이가 생각났어요. 에이, 뭐 별거겠어. 하면서도 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냥 5분만 보고 끌까 싶어서 링크를 클릭했어요. 처음 화면이 뜨자마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화려한 음악과 함께 애니메이션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대통령 후보들이 변기에서 튀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대체?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제이슨 말이 맞네. 이건 완전히 개그 프로그램이잖아. 끄려고 했는데
그때 화면에서 뭔가 신기한 게 나왔어요. 실내 자전거가 돌아가면서 득표수가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건 좀 재미있네.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 다음엔 오징어 게임 패러디가 나왔습니다. 후보들이 달고나 뽑기를 하고 있더군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면서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웃기려고 만든 건데 실제 개표 결과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픽도 생각보다 정교했고요. 어떻게 이런 걸 실시간으로 만들지?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중간에 나온 게임 패러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롤플레잉 게임처럼 후보들이 레벨업을 하면서 득표수가 올라가더군요. 게임 세대들이 좋아할 만하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웃기면서도 뭔가 진지한 면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인터뷰나 분석은 꽤 전문적이었거든요. 재미와 정보를 이렇게 섞을 수 있구나. 처음에는 5분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30분이 넘게 보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채팅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웃겨. 그런데 분석은 정확하네. 이런 개표 방송 처음 봐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네. 미국 개표 방송을 볼 때는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조용히 보거나 중간에 채널을 돌려버리죠.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댓글을 보니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보고 있더군요. 덕분에 후보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같은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치는 진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 만들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비웃으려고 봤는데 어느새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2시가 넘어 있었어요. 1시간 넘게 본 거였습니다. 내일 또 봐야겠네. 저는 북마크를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틀 뒤 저는 다시 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번엔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했어요. 영상 중간쯤 되니까 화면 한쪽에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투표율 79.4%.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79.4%?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맞더군요. 이게 진짜야? 저는 급하게 노트북을 켜서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 대선 투표율을 찾아보니 정말로 79.8%였습니다. 세상에. 미국은 지난 대선 때 66%도 힘들었는데 말이죠. 비교해보고 싶어서 다른 나라들도 찾아봤어요. 영국은 67%, 프랑스는 69%, 독일은 76%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단연 높았어요. 이건 그냥 높은 수치가 아니야.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인데 투표율이 79%라면 2억 6천만 명이 투표한다는 얘기네. 상상이 안 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니까 젊은 층 투표율도 높더군요. 20대, 30대가 70% 넘게 투표했다는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은 30%도 힘든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게 아니야. 사회 전체가 움직인 거야. 투표율이 높다는 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미국 사람들은 맨날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내 한 표로 뭐가 바뀌겠어.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았어요. 영상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보니까 더 놀랐습니다. 투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일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일인데요. 이런 대답들이 나오더군요.
미국에서는 듣기 힘든 얘기였어요. 저는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79.4%라는 건 100명 중 79명이 투표했다는 뜻이에요. 거의 80명이야.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특별한 캠페인이나 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이 높은 투표율이 저 개표 방송과 관련이 있을까? 사람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영상 댓글을 다시 보니까 이런 게 있더군요. 개표 방송이 기대돼서 꼭 투표하고 봐야겠어요. 결과가 궁금해서 일찍 투표하고 기다렸네요. 이렇게 하니까 정치가 친근해졌어요. 같은 댓글들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는 정치는 진지해야 하고 재미있게 만들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재미있게 만들었는데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럼 내가 틀렸다는 얘기인가? 저는 자문해봤습니다. 58년을 살면서 15년 넘게 정치 방송을 만들면서 가져온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그냥 선거가 아니라 집단 의식의 수준이야. 한국 사람들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일인 것 같았어요. 79.4%.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한국 개표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79.4%라는 투표율도 놀라웠지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 많은 투표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집계하지? 영상을 다시 보니까 개표 속도가 말이 안 됐어요. 저녁 8시에 투표가 끝나고 밤 12시 전에 당선자가 결정되더군요. 4시간 만에. 미국 같으면 최소 3일은 걸려요. 지난 대선 때는 일주일 넘게 걸렸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인터넷을 뒤져서 한국의 개표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투표소가 14,000개 정도 있는데 각 투표소마다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와, 이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네. 더 놀라운 건 전자개표기였습니다. 종이 투표지를 기계가 자동으로 읽어서 집계하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 전자투표가 아니라 종이 투표지는 그대로 보관한다고 하더군요.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네. 우리는 개표에 며칠 걸리고도 싸움인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은 개표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생기거든요. 부정선거다, 표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떨까 싶어서 더 찾아봤는데 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이나 논란이 거의 없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개표 과정을 모두 공개한다는 거예요. 각 정당에서 참관인을 보내고 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고 CCTV로 전 과정을 녹화한다고 하더군요. 투명성이 이 정도면 저는 미국 상황과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는 각 주마다 다른 시스템을 쓰거든요. 어떤 곳은 전자투표, 어떤 곳은 종이투표, 또 어떤 곳은 우편투표. 통일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한국은 전국이 똑같은 시스템을 써요. 똑같은 투표용지, 똑같은 개표기, 똑같은 절차. 이러니까 신속하고 정확할 수밖에 없지. 더 인상적이었던 건 방송과의 연동이었어요. 개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전달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실시간 그래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정교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했구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거 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거야. 개표 과정이 투명하고 신속하니까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거죠. 승부가 나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네. 미국은 개표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표를 세는 것부터 논란이고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개표 현장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개표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밤새 일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 조용하고 차분하더군요. 큰 소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이건 축제 같은 분위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물론 긴장감은 있지만 뭔가 건전한 긴장감이었어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선거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축제인 것 같았어요. 정치가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한국이 증명하고 있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말, 저는 한국의 투표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개표 속도도 놀라웠지만 투표 과정 자체도 궁금해졌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79%나 투표할 수 있는 거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 비밀이 투표소 접근성이었어요. 한국은 전국 어디든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투표소가 있다는 거예요. 10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상황과 비교해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우리는 투표소 가는데 차로 30분, 1시간 걸리는 곳이 많거든요. 특히 시골 지역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하기 싫어하는 거야. 한국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찾아봤더니 초등학교나 주민센터를 투표소로 쓴다는 거예요. 아, 학교를 투표소로 쓰는구나. 미국도 학교를 투표소로 쓰긴 하는데 한국만큼 촘촘하지는 않아요. 더 놀라운 건 투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무려 14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어요. 14시간이나? 미국은 주마다 다른데 보통 12시간 정도거든요. 그런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대기 시간이었어요. 한국은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 이내라는 거예요. 10분? 미국은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저는 2020년 대선 때를 떠올렸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11시간을 기다린 사람도 있었어요. 텍사스에서는 7시간, 위스콘신에서는 5시간. 이러면 누가 투표하고 싶겠어? 한국 상황을 더 자세히 보니까 투표소 운영도 체계적이더군요.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과정이 매우 간단해요. 복잡한 절차가 없어서 빨리 처리되는 거죠. 이건 정치가 시민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간 거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투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분증 확인도 까다롭고 사전 등록도 복잡하고.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최대한 쉽게,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어 놨더군요. 우린 시민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시민을 초대했군. 저는 구글맵을 켜서 제 집 주변 투표소를 찾아봤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 차로 25분 거리였습니다. 25분이나. 한국 같으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을 텐데 말이죠. 미국의 투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주마다 다른 규칙, 복잡한 절차, 긴 대기 시간, 불편한 위치. 이러면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 특히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더 어려워요. 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고 차가 없으면 투표소 가기도 힘들고. 시스템 자체가 차별적이야. 한국은 어떨까 싶어서 더 찾아봤는데 사전투표 제도도 있더군요.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편리하네. 직장인들이나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인데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투표율이 낮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정 계층만 투표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한국은 정말 시민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치는 멀고 어려운 것이라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깝고 쉬울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한국 선거 시스템을 조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선거 당일 여론조사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선거일 하루 전부터 개표 시작까지 무려 18시간 동안 모든 여론조사와 예측 보도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게 우리 일이었는데.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한국 언론들이 정말로 18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군요. 아침 6시에 투표가 시작되는데 그 전날 오후 6시부터 개표 시작인 저녁 8시까지 완전히 조용했어요.
이게 정말 지켜질까? 의심스러웠는데 실제로 그날 한국 뉴스를 보니까 놀라웠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않더군요. 누가 이길 것 같다, 현재 상황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건 미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선거일 아침부터 동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 핵심 경합주 전망 이런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보인다, 바이든 쪽이 우세해 보인다 같은 주관적 관측까지도 내보내죠. 한국은 대신 뭘 하고 있었냐면 투표 과정 자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투표하는 모습, 투표소 현장 중계, 투표 참여 독려 이런 내용들이었죠. 예측은 완전히 금지하고 참여만 독려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차이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은 선거를 경주나 스포츠 경기처럼 취급해요. 누가 앞서고 있나, 승부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런데 한국은 선거를 시민의 선택 과정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걸까?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미리 결과를 예측하면 사람들이 이미 결정됐네 하고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서부 지역 사람들은 이미 동부에서 결정났네 하고 관심을 끌 수도 있고요. 한국의 18시간 침묵 제도를 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철저하더군요. 방송사뿐만 아니라 신문, 인터넷, 심지어 개인 SNS까지도 제재 대상이에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구나. 저는 그 18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이 뭘 했을지 궁금했어요. 예측도 없고 분석도 없고 전망도 없다면 순수하게 자신의 선택만 생각하겠네. 실제로 그날 한국의 소셜미디어를 보니까 흥미로웠어요. 정치적 예측이나 분석 대신 투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축제에 참여했어요. 이런 인증샷들만 올라오더군요. 이건 완전히 다른 분위기야. 미국은 선거일 내내 갑론을 박이거든요. 누가 이길지, 언제쯤 결정 날지. 온종일 예측과 분석으로 시끄러워요. 그런데 한국은 18시간 동안 정말 조용했어요. 마치 시험 시간 같다고 할까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거죠. 저는 이 제도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외부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자신의 신념에 따라 투표하라는 뜻이군. 여론조사나 예측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한 자신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민주주의 아닐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너무 많은 정보와 예측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미 결정됐다더라 하고 포기하거나 이쪽이 이길 것 같으니까 하고 편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요소들을 모두 차단했어요. 18시간 동안은 오직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거죠. 순수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 거야. 그날 저녁 18시간의 침묵이 끝나고 개표가 시작되는 순간을 봤는데 터져나오는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더군요. 마치 댐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이래서 더 재미있는 거구나. 한국 대선 자료를 조사하던 중 저는 MBC 개표 방송의 카운트다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오프닝 영상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첫 번째 인물은 김구 선생이었어요. 흑백 영상 속에서 그가 연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게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거 방송에서 갑자기 독립운동가가 나온다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의 연설이 끝나자 화면이 전환되면서 현대적인 공간이 나타났어요. 유엔 본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남성이 연단에 서 있었죠. BTS의 RM.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K-팝 가수가 유엔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영어 연설이 이어졌어요. 독립운동가와 K-팝 스타를 같은 영상에 넣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영상은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RM의 연설이 끝나자 화면에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가 나타났습니다. 아카데미 트로피를 높게 치켜드는 봉준호 감독의 모습이었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그 장면.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선거 방송에서 영화 감독까지 나온다니. 그 이외에도 한국의 역사와 현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교차돼서 나타났어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개표 방송이 시작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3분짜리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애썼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한 사람들이었어요. 시대는 다르지만 모두 한국을 대표해서 세계의 메시지를 전한 거였죠.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선거 결과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선거를 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거였어요. 영상 아래 댓글들을 보니까 더욱 놀라웠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보러 왔다가 김구 선생님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 댓글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치와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분리해서 생각하거든요. 정치는 정치, 문화는 문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정치와 문화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선거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문화 축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래서 79%가 가능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치를 딱딱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게 만든 거였어요. 15년간 만든 우리 방송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전부 숫자와 분석뿐이었어요. 감동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우리는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MBC 카운트다운 영상을 본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그 3분간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에드, 어제부터 계속 멍하니 계시네요? 제이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미안. 생각이 좀 복잡해서. 저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댓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저도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제이슨,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뭘요? 스토리야. 우리는 숫자만 던져주고 있었어. 제이슨이 의자를 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선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었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저는 어제 본 영상을 설명해 줬습니다. 제이슨이 감탄했어요. 그럼 BTS 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네요? 바로 그거야. 문화를 통해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지. 저는 58년의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 정치와 문화를 이렇게 딱딱하게 분리해서 생각했을까?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 에드, 그럼 우리도.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79% 투표율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치를 삶의 일부로 문화의 연장선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링컨부터 마틴 루터 킹까지, 케네디부터 오바마까지. 우리에게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선거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대신 여론조사 숫자만 분석하고 선거인단 계산만 하고. 감동이 없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뭔가 깨달은 것 같아. 뭘? 우리가 왜 젊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는지. 아내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정치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 숫자와 분석으로만 채우고 정작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는 빼버렸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바꿔야 한다는 건 확실해. 58년 동안 고집스럽게 지켜온 내 신념들이 틀렸을 수도 있어.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5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방송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방송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제이슨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에드, 그 한국 영상 다시 봤어요. 어땠어? 정말 대단해요. 3분 만에 한 나라의 전체 스토리를 보여주다니. 그렇지? 우리도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제이슨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58세의 늙은 프로듀서와 28세의 젊은 PD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럼 한번 시도해 볼까? 정말요? 제이슨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한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미국의 이야기로.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방송 기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치를 어떻게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모든 신념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문화에서 배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치는 진지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진심은 웃음 속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개표 방송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질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손길들. 그 모든 것이 모여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민주주의의 축제를 완성한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소란스럽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늘 할 일을 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심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